10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밀리지도 않고 그런 형국이네요. 10시의 시황에서는 오늘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시장 분석하고요. 관심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 해주실 겁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려야죠. 네. 주제를 제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아무 이렇게 훅 들어갔더니만 또 이제 훅 대답을 하십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요, 시장이 이제 좀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해소돼야 될까?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섹터를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얘기하면요, 2,400 중반에서 이제 주춤주춤 되고 있습니다. 숨고르기로 봐야 될까요? 주정에 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은 지금 최근에 코스피를 보면 참 재밌는 그 자릿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 2,480포인트 정도만 가면 항상 거기서 뚫지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밀리는 형국이고요. 네. 그렇다고 적정하게 좀 빠져주면 좀 사겠는데 어제도 보면 장중에 빠졌다가 또 플러스 전환을 바로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또 만족할 만한 약간 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구간까지 또 조정도 나오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업종별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또 2차 전지주 가운데서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이렇게 큰 시가총액의 종목이 이렇게 개별주 아주 작은 스몰캡처럼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참 궁금할 정도로 이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면 아무튼 아직까지는 수급의 키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크게 주가가 빠지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 버거운 구간까지 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PER 기준 한 13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영업이익 기준 한 150조 정도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지금 어떤 그 실적 하향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되어 간다는 부분인데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이제 4분기 실적이 1분기에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더 한다 하더라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 보면 PER이 12배, 13배 정도면 약간 목에 차는 구간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PBR 기준으로 봐서는 뭐 한 배 정도 수준 언저리까지 조금 못 미치는 구간인데요. 여기도 약간 이제 변곡점이 된다고 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을 돌파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결국은 뭔가 하나가 트리거에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페드가 뭐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뭐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페드가 이제 어떤 멈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EPS 상향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2월 달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EPS를 가지고 지금은 플레이를 할 것이고 올해 중반 이후로 간다면은 내년 EPS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내년에 EPS 관련된 그 부분들은 한 200조 정도까지 올라오는 추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간다면 이제 추가 업사이드가 분명히 나오는 구간이 나옵니다만 단기적으로 2월에는 아마 일단 첫째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1월 달만큼 그렇게 사주지 않는다는 점 팔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지만 또 올라가기도 만만치 않다는 점 그러니까 수급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고요. 부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EPS 상향 조정, 어닝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근데 아마 추가적인 EPS 하향 조정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좀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업종별 순환매가 나오면서 테마별로 주가들이 조금은 빠른 수급 환매가 이렇게 나온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을 위한 반등의 트리거, 상승의 트리거, 뭔가 탁 쳐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트리거는 뭐냐? 트리거가 별로 없네요. 뭐 연준이 그렇다고 뭐 갑자기 금리 내릴 거라 얘기 안 할 거고 실적도 좋아지진 않을 거고. 네, 트리거가 맞습니다. 있을까 주제를 잡았는데 트리거는 쉽게 찾을 수 없다. 그러면 행보장세 순환매? 단기적으로는 지금 트리거가 나올 시기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페드 같은 경우도 CPI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3월, 5월, 뭐 6월 여기까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3월은 25bp가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블러드 총재나 메스 총재가 일부 50bp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그건 약간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도 3월에 50bp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최종 금리 수준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도 지금 5.5%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금리 수준이 오르지 않았고요. 또 문제는 그 두 사람이 올해 투표권이 전혀 없는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매파적으로 브레이너드 의장이 이제 이렇게 백악관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자리를 메우는 사람이 아마 대표적인 비둘기파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페드의 시장은 내부적으로 매파와 비둘기파의 싸움이 상당히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모습이고요. 다만
CPI 부분들은 1월 달에 가중치가 좀 변했습니다. 두 가지가 변했는데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는 주거비 관련된 쉘터 부분이 변했고 두 번째로는 중고차 부분이 변했는데 많이 올라갔던 쉘터 부분의 비중을 늘리고요. 최근에 많이 빠졌던 중고차 비중을 줄였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두 섹터가 이 비중이 달라지면서 추가적으로 변수를 영향을 미친 포인트가 0.23%포인트 정도가 플러스 변수로 변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른 걸 늘리고 많이 빠진 걸 줄였기 때문이죠. 그게 계절적 변수를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번에 6.4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난달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예상치가 6.2였는데 0.23%포인트 정도가 추가적으로 그 변수 때문에 변했다면 결국은 6.2보다 낮게 CPI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급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하반기 중반 이후로부터는 상당히 빠르게 빠지면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진정을 찾을 거라 보면 네. 조금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장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반등의 그 촉발점을 지금 찾기 어렵지만 시간이 가면서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해주세요. 네, 뭐 최근에 보면 우선 이제 건설 기계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네. 사실은 뭐 일부 종목들에 대한 이슈도 실적도 견조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네. 뭐 그다음에 트리키의 강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슈가 그리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런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건설 기계 업체들의 주가가 9%나 뭐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주가가 15%나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급반등을 했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런 주가 강세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들은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통적으로 국내 건설 장비 주식들의 단기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중국의 건설 장비 판매 관련 지표인데요. 사실은 지난 1월 데이터는 굉장히 부진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날이 1월이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판매 환경규제 회피를 위한 선구매 수요가 하반기부터 미리 반영됐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수요 일부가 지난해 먼저 수요가 발생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1월 중국의 건설 장비 가동 시간이 여전히 부진했다는 점을 근거로 본다면 결국은 이번에 관련된 1월 데이터는 굉장히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업체들의 4분기 실적이 역시 이미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이제 지나간 실적이다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은 업황 변화보다는 아마 기대감이 선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고 그다음에 지난주 폴란드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제 박람회가 개최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재건에 들어간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이고요. 우리나라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모멘텀이 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수넥 총리가 독일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또 언급하면서 좀 구체화되는 모습도 보였겠죠. 터키의 지진 복구 수요에 대한 기대감 역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100만 달러 상당의 두산 박캡 장비를 터키에 지원한다 발표했고요. HD 현대도 중형 굴삭기 10대를 지원 그리고 과거에도 대형 재난사에 관련된 사고 발생이 나고 건설 장비 주가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됐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뭐 해외 건설 업체들의 주가 역시 이를 감안하면서 강세였기 때문에 아마 이에 대한 기대감은 당분간은 유효할 가능성이 높지만 근데 재건 수요, 복구 수요 관련된 기반한 투자는 다소 좀 신중할 태도가 있다,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재건 수요 기대가 실제로 판매가 현실화되는 시점을 우리가 예단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전망이 아마 실제 제품 판매와 관련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마 사고 발생 지역에 아마 신규 제품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중고 장비 유입이 되면서 이게 재건이 들어갈 것이냐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겠고 해당 장비들의 가동률이 또 높지 않다는 점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입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평균 판매량은 스촨 대지진 때 2008년 그리고 IT 대지진 때 2010년 그리고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상당히 높은 판매를 이미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추가적인 발주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 기계 장비 쪽입니다. 주가 차트 한 3개만 보여주십시오. 현대 건설기계,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밥캣 이렇게 3개만 보여주세요. 이제 기존에 작년에 오를 때 이제 대장주는 현대 건설기계였는데요. 이번에도 오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번에는 보면 현대 건설기계보다도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앞장서서 제일 많이 가고 있고요. 두산 밥캣이 가고 있고 건설 기계들이 다시 주목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연두교소에서 미국 원자재나 뭐 장비 이런 것도 미국 내 생산하라고 해서 좀 긴장을 했거든요.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만
부장님께서는 건설기계 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막 좀 매우 강력하게 관심 가질 섹터 쪽으로는 아니고 약간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주목할 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오늘은 철강 말씀을 좀 철강이요.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사실 한 2, 3일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어서요. 뭐 오늘 자리에서 지금 뭐 철강을 뭐 다시 신규로 사자 이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네. 이 철강이 올라가는 이유는 좀 있습니다. 뭐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 경기 민감 업종, 시크릿 업종, 특히 이제 철강, 화학, 예. 건설, 조선 네. 이렇게 지금 돌아가면서 괜찮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업종별 순환매 부분에서 뭐 시크릿 업종들이 다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건설 기계는 제가 약간 보수적인 톤으로 분명히 말씀을 예, 드렸지만 그러게요. 철강은 좀 긍정적인 톤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대 정치 행사 양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당연히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뭐 대규모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슈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또 작용했기 때문에 물론 철강도 이러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튀르키예 쪽의 강진 때문에 철강 생산 용량이 한 30%가 피해를 받으면서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수급적으로도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중국 철강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인데 이를 대해서 1월 달에 신규 대출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요.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 반전 소식을 전해지면서 철근 선물 가격이 지금 3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유통 가격도 철근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지난 12월부터 지금 철강 관련된 재고 추이가 상당히 급박하게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철강사들의 적극적인 가격 인상 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미국의 철강 가격도 작년 12월 3주차부터 지금 3개월 만에 한 2, 3개월 만에 5번이나 가격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지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중국의 철강 가격도 높은 원재료가가 반영되면서 11월 이후에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가장 큰 중요한 지표는 부동산 부양에 대한 필수적인 지표로서 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1월의 대출 데이터 서프라이즈인데 신규 유한화 대출과 그리고 은행권의 기업향 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부동산 경기 개선을 위한 추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의 착공과 인력 가용성이 개선되고 있고요.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재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1월 달에 신규 주택 가격 하락세까지 중국에서 멈추고 있어서 중국의 내수 철근 가격 또한 2월 15일 4.1%나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업황이 바닥을 다졌다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철강사 가격에 대한 강세 흐름과 더불어서 철강 업종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철강 주요 수입국인 터키가 547만 톤 정도이고 러시아가 291만 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171만 톤 정도인데 대부분 이렇게 본다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은 4%가 정도 되면서 수급의 공백이 한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이쪽에서 채웠다는 겁니다. 이 대부분 이 부분들이 최근에 2월 6일에 발생한 터키 대지진 때문에 또 영향을 받게 됐고요. 네. 이 튀르키예에 관련된 유럽의 공급 부족이 더욱 심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22년 기준 터키가 EU에 433만 톤 정도를 수출하면서 유럽 수출 비중이 15%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튀르키예가 이야기하고 있는 30% 정도가 문제가 된다면 공급이라든지 가격에 굉장히 문제를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생산 차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언제 끝나느냐 이게 사실은 알 수가 없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의지는 가지고 튀르키예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관련된 정산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3월 이후 4월 정도나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가동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로나 전기료 가동이 줄였던 유럽의 공급 차질도 지금은 지속되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유럽은 철강제에 부여했던 세이프가드 해제권을 작년 12월 유럽의회에 상정했는데 이 논의가 또 더욱 가팔라지면서 아무튼 전반적인 철강제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한국의 유럽형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터키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좀 더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부분들도 최근에 철강업 쪽의 강세를 지지해주는 스토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에즈 운하에서 배가 한 척 좌초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찾아봤는데 잊어버렸는데요. 에버 기브너 2021년 3월이니까 2년 됐는데 이때 이제 수에즈 운하에 배 한 척 좌초됐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그때 뭐 HMM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흠슬라라는 나라 그때 생겼는데요. 철강 쪽이 이제 튀르키예 쪽의 공급 부족 사태가 글쎄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파장이. 근데 일단은 부장님은 그쪽을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로 보시면서 철강주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서 타이밍은 분할 매수 아니면 조금 조정받을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좋나요? 네, 뭐 오늘째 보면은 사실은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네. 경우는 물론 기본적인 철강 업종에 대한 업황 호재 관련된 기슈도 있겠지만은 아마 리튬 사업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그렇죠. 좀 예. 먼저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약 같은 약간 작은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3일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3일 양봉 수준에서 지금 신규 진입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소 조금은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원래 철강 업종 자체가 워낙 싸게 거래되는 밸류에이션이 저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신규 뭐 유입은 결국은 3일 뭐 급등세에 따라가기는 좀 힘들겠죠.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면서 일단 적정 가격까지 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에 시황 해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고요. 주목해 봐야 될 업종, 철강 업종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